세종포럼 인문학 특강. 오늘은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기획자인 최관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특강 제목은 영화에서 장르가 발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좋은 강의를 듣겠습니다. 지금 우선 오늘 강사로 모신 최관영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관영이라고 합니다. 네, 토론자로는 미디어 CCTV 편집국장인 김용호 국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또 우리 회원들도 영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최관영 작가님으로부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겠는데, 특히 영화에는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히 영화에서 그런 장르가 다양하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좋은 말씀 듣고 또 필요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영 선생님 강연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배우, 감독, 소재, 컨셉, 비주얼 등등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장르일 겁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 범죄, SF,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멜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대개 예술작품은 매매가 가능한 재화로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영화의 장르가 발전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옷이나 신발을 살 때는 입어보고 사는 경우, 입어보고 사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색상이나 디자인을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막상 제품이 도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환불할 수도 있고 반품할 수도 있죠. 음식도 그렇죠. 음식은 먹어보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마다 우리가 아는 입맛이 있죠. 짬뽕이나 삼겹살, 김치찌개, 우리가 그 메뉴를 선택하면 되게 비슷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콤한 것을 먹고 싶을 때, 구수한 맛을 먹고 싶을 때, 단맛, 새콤한 맛을 원할 때가 있고, 육류나 해산류, 채소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 맛을 알고 있으니까 메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 장르란 바로 이 아는 맛과 같은 건데요. 영화는 100분에서 120분, 120분이 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영화를 선택할 때는 단지 몇십 초의 광고만을 보고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10,000원 안팎의 금액도 지불하지만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영화를 보는 기간, 다시 영화를 보고서 집에 오는 기간, 그러면 그 시간과 노동, 금액이 적지 않게 지불하거든요. 그런데 몇십 초 광고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실제 러닝타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보여주고 선택하라는 거죠. 영화를 보고서 재미없다고 우리가 옷이나 신발을 샀을 때처럼 환불해 주지도 않거든요. 소비자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야 만족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선택의 큰 기준이 되는 게 장르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음식에서 아는 맛과 같은 거죠. 예술적 완성도와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소비의 취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칼칼한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구수한 청국장을 먹으면은 만족도는 떨어지겠죠. 최초의 작법서라고도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보면 장르는 딱 두 가지로만 나뉩니다. 희극과 비극이죠. 희극은 우리 인간과 우리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비극은 삶의 슬픔과 고통, 사회 부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말 그대로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장르가 두 가지로만 나뉜다고 해서 소재까지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랑, 전쟁, 치정, 정치적 싸움, 우정, 의리, 가족의, 인류의 소재와 주제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지만 장르가 그렇게 세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욕망이 다양화되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장르도 세분화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야기 산업의 발전이 따라왔기 때문이죠.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보면 장르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델로나 햄릿, 맥베드 같은 영화는 서스펜스 스릴러라고 할 수가 있고, 시비아나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 있죠. 베니스의 상인은 미스터리 추리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경이로운 멜로라고 할 수가 있죠.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은 혼자 쓰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그의 작품의 수준과 다양함만 봐도 도저히 한 사람이 썼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경이로운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 우리의 판소리도 이야기가 장르가 발전했는데요. 춘향전은 멜로고 흥부전은 코믹가족 휴먼 드라마와 판타지의 결합이고 적벽가는 전쟁 영웅 드라마고요. 별조부전은 판타지라고 할 수 있죠. 마치 픽사의 영화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심청전은 효심을 다룬 가족 휴먼 드라마이면서 판타지라고 할 수가 있죠.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욕망과 취향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장르도 더욱 세분화됩니다. 네이버 영화에서 영화를 구분하는 것만 봐도 10가지가 넘거든요. 몇 가지 장르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스릴러와 서스펜스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단순합니다. 캐릭터에서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요소를 관객과 캐릭터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스릴과 서스펜스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살인자가 쫓아오자 위협을 느낀 주인공이 도망을 친다. 그러면 관객도 캐릭터도 위협을 알죠. 이러면 스릴이 됩니다. 그런데 관객이 살인자인 것을 아는 인물이 주인공을 은밀한 공간으로 불러서 살해하려 한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살인자인 것을 모른다. 그러면 주인공은 모르지만 관객은 알죠. 이러면 서스펜스가 되는 겁니다. 결국 스릴과 서스펜스는 관객이 아느냐 모르냐, 정보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둘 다 관객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어느 게 효과적이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 전개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역시나 장면을 잘 연출하고 그래야지 더 효과적인 스릴을, 긴장감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추리물은 관객과 진실 게임을 하는 건데요. 주로 소재가 살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확장성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 추리물은 발전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야기 문화의 역사가 오래된 사회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에서 에거사 크리스티나 셜록 홈즈를 쓴 아서 코난 도일 같은 소설가가 나와서 추리 장르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멜로와 로맨틱은 사랑을 소재로 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사실 장르가 가지는 세계관은 전혀 다른데요. 로맨틱은 말 그대로 로맨티시즘을 세계관으로 가집니다. 로맨티시즘은 낭만주의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악한 사람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미래는 발전적이고 노력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낭만주의죠. 그래서 로맨틱은 악한 사람도 그다지 밉게 다루지 않습니다. 스릴러처럼 말이죠. 그리고 낭만주의는 밝고 경쾌함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코미디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가 생겨난 겁니다. 멜로는 반대로 개인의 고통과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를 다룰 때가 많은데요. 질투, 시기, 부정한 욕망,
사회의 계급화, 거기서 비롯된 계급 차별, 복수, 인종 차별, 빈곤, 죽음, 근원적인 고독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만을 다루면 흥미가 없고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하니까 사랑은 얻는 거죠. 사랑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강한 욕망이니까요. 액션은 단순히 화려한 몸동작만 보여주는 장르같이 보이지만 그 근원은 보면 사필귀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정의는 이기고 불의는 진다는 단순하지만 이상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액션, 로맨틱 코미디, 휴먼 드라마가 발전적이고 낭만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서스펜스, 스릴러, 미스터리, 범죄, 사회 드라마, 공포, 멜로 등의 장르들은 삶의 고통과 사회의 부조리, 인간의 미완적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장르가 이제 어떻게 분화가 되고 또 이제 그 분화가 되는 뭐 원인, 요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네요. 뭐 이거 관련해서도 좋고 영화 전반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도 질문 궁금한 것도 좋고요. 우리 김영호 국장 좀 질문할 게 있으면 해보시죠. 예. 예. 저도 영화를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아까 말씀하신 장르별로 저희들도 뭐 좋아하는 취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나 대다수 사람들 경우는 물론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제약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떤 좀 원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볼 때 그 장면하고 그 다음에 대사, 거기에 상당히 좀 몰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한 장면이나 한 대사에 그 조금 이렇게 빠져들 때가 많은데, 그럼 그 장르별로 그 어떤 그 포인트를 두는 어떤 주안점이라 해야 되나, 대사나 하는 걸 처리를 할 때, 영상이나 이런 거 처리를 할 때 각 장르별로 어떤 이런 건 어때서 주로 포인트를 주게 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차이점이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비주얼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흔히 마블의 뭐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세계 영화 관객 전체 관객에서 60%가 디즈니 영화를 봤다고 하거든요. 디즈니 영화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마블 코믹스의 영화하고 그다음에 픽사, 최근에는 이제 소니 피처스까지 인수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단순하게 봤을 때 마블의 영화가 가지는 그 흥미로운 파괴 그리고 액션 등등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영화는 내가 원하는 액션 장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스릴러 영화를 홍보를 할 때는 그 긴장감을 보여주는 장면을 중심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반면에 로맨틱 코미디다 그러면 라라랜드처럼 두 사람이 사랑을 못 이겨서 판타지적인 감정으로 하늘에 붕 뜨기도 하고 둘이 탭댄스를 추는 경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장면을 보고서 그 영화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장면이 가지는 장르적 속성을 보고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장르를 보고 선택한다고 할 수가 있죠. 똑같은 배우가 나와도 예를 들어서 조승우가 스릴러를 하면은 보겠다라는 관객들도 있지만 조승우가 멜로를 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관객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승우가 예고편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냐, 어떤 대사, 그리고 어떤 톤의 장면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사나 장면을 보고 선택을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건 컨셉의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소재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장르에 대해서 결국 혹하게 돼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영화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사실은 또 상업성이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사의 힘이나,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배우의 어떤 캐릭터의 어떤 힘도 있지만,
대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또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담다든지 이런 장면도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영화 또 기획도 하신다 하니까 저는 최근에는 영화를 좀 본 기억이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주 못 보지만 과거에 좀 봤던 그 중에 흥미로웠던 게 좀 정치를 소재로 하거나 어떤 사회 부조리 또 그런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모순된 거를 이제 좀 소재로 해서 폭로하거나 아니면 그걸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걸 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좀 틀어서 해준 여러 가지 작품을 좀 흥미롭게 많이 봤는데 뭐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또 뭐 출발점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영화들이 또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그렇죠. 우리가 뭐 장르라고 얘기하지만 장르만 보고 또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가지는 소재, 주제 등등을 보고 하니까요. 택시 드라이버를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가 휴먼 드라마라고 해서 보지는 않겠죠. 그 영화가 가지는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실을 드러내니까 그것을 궁금해해서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박정희 암살을 다뤘던 남산의 부장들을 봐도 그걸 스릴러라고 해서만은 보지는 않겠지만 스릴러적인 재미를 하면서 그때 당시 사회상과 그때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고 싶은 욕망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르를 지금 오늘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장르의 중요한 요소, 장르의 선ton 요소를 좀 더 과장되게 말씀드린 부분은 없지 않지만 역시나 뭐 배우를 보고 싶어서 볼 수도 있고 컨셉, 소재, 주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인 거죠. 전 좀 다른 걸 하나 여쭤볼게요. 판타지 영화는 보니까 뭐 여전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판타지 영화가 뭐 보통 이제 이 어른들 층에서는 좀 너무 허무맹랑해서 뭐 저건 뭔 재미로 보느냐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아이들일수록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 이제 앞으로 어떤 경향으로 갈 것 같은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판타지가 성공한 이유는 판타지가 지금 압도적으로 특히 영화관 중심의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OTT용이 아니라 영화관 중심의 영화에서는 결국 비주얼을 찾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넷플릭스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런칭이 되고 유럽에서는 런칭이 됐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카카오 스토리에서 나오는 뭐 이제 카카오 M이라고 해서 이제 또 OTT가 또 런칭이 되고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다양한 OTT가 런칭이 되는데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영화에서나 텔레비전에서나 혹은 컴퓨터 화면에서나 하다못해 핸드폰 화면에서 봤을 때 스릴러나 멜로나 이런 장르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감흥에. 근데 판타지 영화들, 방금 말씀드렸던 마블의 영화랄지, 뭐 해리포터랄지 이런 영화들은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와 극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감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OTT용과 텔레비전용의 스토리 콘텐츠하고 극장용의 스토리 콘텐츠가 완전히 좀 이질적으로 이분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화려한 비주얼과 액션을 보여주고 화려한 색감을 보여주고 새로운 비주얼을 보여주는 SF 판타지는 뭐 극장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최고의 흥행이 되는 장르가 아닐까 싶네요. 그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이제 끼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우리가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하던 문화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지금 이미 뭐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텐데 코로나19가 어떤 좀 변화를 몰고 올까요? 글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할 텐데요. 다만 분명한 거는 그동안 영화를 컴퓨터로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극장에 가는 걸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 영화나 드라마를 소비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접속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3배가 그 접속자가 증가했고요. 아시아에서는 6배가 증가했거든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사태가 정리가 되면은 극장은 당연히 예전처럼 지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 쪽이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뭐 이제 세계 이 코로나 오기 뭐 전이지만 작년에도 보면 뭐 예술 영화라든지 아니 뭐 영화제용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뭐 계속해서 이제 각광을 받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이제 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이제 그 큰 상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큰 상을 받는 이런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놓고 뭐 국민들 다수가 뭐 상당히 이제 그걸 보고 뭐 좋은 영화다 이제 상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그게 있었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국제 그 영화계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게 되고 좋은 상을 받게 된 그 결정적인 뭐 배경이랄까 요인이랄까 그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영화의 모든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뭐 컨셉, 주제, 구성, 연기, 영상, 플롯, 서브 텍스트, 테마로의 소지점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뛰어났죠. 그냥 뛰어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뭐 아카데미나 칸느에서 상을 받아서 한국에서 흥행한 것도 있지만 의외로 봉준호 영화는 그 마더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700만이 넘었어요. 모든 영화가. 그 설국열차도 1000만 가까이였나? 1000만이 살짝 넘었나 했고, 뭐, 괴물도 1000만 넘었고요. 살인의 추억도 6, 700만이 갔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흥행한 거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영화가 가지는 그 결국 전 세계적으로 2008년인가요? 10년인가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계층이 계급화되는 사태가 계속 벌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세계 시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했지만 전혀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기생충이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려고 하는 시점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죠. 저는 이제 김동호 위원장을 전에 이제 좀 몇 번 뵐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양반이 아주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걸 봤어요. 그 뭐 그게 한참 된 얘기니까 뭐 기생충 나오기 전인 얘기죠. 그래서 뭐 한국 영화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봉준호 감독 말고 특별히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감독 어떤 분이 있으세요? 이게 이제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독립예술영화, 사실 이런 구분 자체를 그 부정적으로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벌새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상업 영화로는 이번에 사실은 올해 여름에 개봉하기로 했었는데 추석으로 개봉이 미뤘다가 지금도 겨울로 미뤄졌는데 승리호라고 늑대 소년을 만들었던 조성희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제작비가 무려 250억이나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 영화의 SF 영화의 시발점이 되는 영화고 미술 연기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그것도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승리호의 결과가 한국의 SF 판타지 영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영화가 성공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는 없겠지만 그에 준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승리호가 크게 실패한다면은 대작 영화들 200억, 300억 제작비를 들이는 말 그대로 헐리우드와 맞서겠다는 영화들이 상당히 위축될 위험이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영화 제작 환경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우리가 뭐 사담처럼 했지만, 이제 요즘 이제 영화 제작 현장이 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환경 차원에서, 우리 제작 어떤 그런 환경이 어떻게 지금 만족스러운 수준인가요? 아니면 개선할 점이 많은가요? 저는 시나리오 작가고 기획자라서 현장에 대한 분위기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데요. 다만 상대적으로는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리고 현재 기본적인 자본이 들어가는 모든 영화는 표준계약서를 계약해야 되고, 그것이 영화사와 스텝 개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지켜지긴 하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분적인 제작 환경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표준계약서가 지금 구축이 된 지 2, 3년이 됐는데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이제 제작비가 거의 1.5배가 좀 상승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영화 편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호황을 잃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일을 시켰으면 일단 월급을 제대로 줘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 가지 걱정은 있네요. 왜냐하면 독립영화나 이런 네. 쪽에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잠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정부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작은 영화에 대한 지원을 최근 2, 3년 동안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게 얼마나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또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답은 찾지 못하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은 뭐 영화 지원 사업 문제보다도, 그러니까 영화 학과에 대한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학과에서 학생들이 영화를 만들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제가 뭐 특정 학교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영화과 하면은 명문대라고 알려지는 곳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카메라가 몇 대 없고,
없고 제대로 된 조명기도 없어요. 그 학생들이 사실은 식대만 빼고 최소한의 이동 비용만 빼면은 학교에 장비로 영화를 찍을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학교에 장비가 없으니까 더 많은 제작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영화인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게 한 편인데 그 학생들, 재학생이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 얘기 들으면은 학교 장비가 턱없이, 말도 없이 부족한 것을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서 이제 영화과가 흥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특성이 없는 학과들이 이름만 바꿔서 영화과처럼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실제로 장비는 영화과라고 하고 영화를 만드는 영상학과로 등록을 해놓고 교육부의 지정을 받았는데 속된 말로 카메라가 한 대도 없는. 저는 오히려 독립영화는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 독립영화를 만들고 학생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장비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그 영화과, 영상학과에 대한 장비 부족, 그리고 전문가 부족, 실전에 있는 사람이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영화 평론가들이 학교 선생이 됐는데 카메라를 만질 줄 몰라서 카메라를 학생들이 매뉴얼 보고 배우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제 그 학교에서 영상학과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부에서는 또 우후죽순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장비 부족, 그 다음에 교육자 부족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전수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못하면은 엄격하게 그 학과를 폐지시키든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나 또 영상학과는 등록금도 비싼데. 뭐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년에 우리 기생충이 크게 세계적으로 크게 이제 이름을 날리고 나라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 명예를 더 높였을 때 좋다고 박수만 쳤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명예를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제대로 좀 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결국 미래는 현장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뭐 오늘 이야기가 뭐 그거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이야기로까지 하게 됐네요. 하여간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기획자이신 최관영 작가님과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